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명장, 탁월한 전략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가 없었다면 조선이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랬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순신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순신의 난중 일기를 읽어보면 수군 지휘관으로 부임을 해서 와보니까 종합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심스럽다,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워낙 오랜 기간 평화기간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사자원, 군사작전의 수준 같은 것들이 너무 떨어졌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본군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순신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빠른 배를 갖고 있고 조총,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벼운 타격 수단을 갖고 있고, 또 장검이죠. 우리나라 검이나 중국 검에 비해서 조금 긴 검인데 그 긴 검으로 백길을 엮은 다음에 넘어와서 막 공격하잖아요. 영화 명량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싸움 준비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약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은 뭐냐? 적이 근접전을 펼치니까 우리는 원거리에서 승부를 할 것.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뭐가 있죠? 천자총통 같은 화포들이 있어요. 이 화포는 조선 전기 때 발전되고 개량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태종부터 문종 때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쓸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포를 활용해서 원거리에서 적의 배에 타격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한산도 대첩에서 진행됐었던 하객진 같은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좁은 해협에서 싸우면 안 된다. 왜냐면 좁은 해협에서 싸우면 백길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넓은 해협으로 나가게 되고, 넓은 해역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포로 적의 배를 경멸시킨다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비교적 약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무기를 잘 활용했었을 때 여전히 이길 수 있다는 비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가장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순신은 민중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피난민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롭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둔전을 확보한다라든지, 혹은 피난민들을 지켜주면서 일종의 새로운 마을 공동체 형성에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이 백성들을 챙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민중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자원에서 병사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포작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선을 군선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멀리서 봤었을 때 우리 측 배가 더 많아 보이게 한다라든지, 앞쪽에서 싸우고 있을 때 민중들이 그 산등성이나 그 지형에 나타나서 상대 일본군한테 교란 작전을 또 펼칠 수 있다라든지. 그래서 왜 궁극적으로 이순신이 승리했고 성공했는가는 작게 보면 전략과 전술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 이게 조선의 이상인 거죠. 백성과 함께한다. 그리고 특히 전란에선 백성의 마음을 내 걸로 만들지 않는 한,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는 한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순신은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 윗선, 임금이나 이분들의 마음은 얻지 못한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조한테 미움을 샀다는 얘기는 유명한 이야기인 거고, 원균이 굉장히 질시했었고, 사실 그 난중일기에 나오는 욕의 30%는 원균을 비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균과 같은 이들인 거죠. 실력은 없으면서 라인을 타고 그 라인을 타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작전을 수행할 적에 쌀이 500가마가 나와요. 그러면 통상 한 200가마 쓰고 남은 300가마 뿜빠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행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순신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이 되냐? 200가마 썼으면 정확하게 200가마 쓰고 300가마 돌려보낸다. 이러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돼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미움을 산다라든지, 혹은 율곡이이랑 한번 만나봐라. 왜냐면 어차피 같은 집안 사람이고, 율곡이 하면 그 당시에 정말 개혁의 화신이기 때문에 율곡이를 만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다 주변에서 권유했는데 이순신은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면, 지금 율곡이는 개혁의 화신이고 나는 어찌됐건 현장에서 이것들을 풀어가는 유능한 군사 지휘관인데, 나와 당신이 만나면
파벌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봐라 이순신 라인 타는구나, 혹은 1곡2 봐라 세력 만드는구나, 이런 식의 오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안 만나겠다. 관료로서 그렇게 청렴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 다 해나가면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철저하게 하는 데다가 유능했으니까 결국 여러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관료들이 그 사람을 많이 땡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축축 승진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관료제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이 임진왜란 중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네가 그러면 전체를 맡아서 해라, 그리고 너가 정말 잘했다, 후원해주고, 이런 게 있다면 반대 정파에서 저 결국 남인 쪽 라인 아니야? 어떻게 해서 끄집어 내려야지. 뭐야, 내가 지금 떠야 되는데 네가 떠? 하면서 트집 잡아서 잘라버린다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순신의 싸움이라는 것은 정직한 공무원의 투쟁이다. 정확하게 청렴한 태도를 견지하되 그 청렴한 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으로 승부해서 성과내는 사람. 이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딱 일장건 짚고 서서 남해를 평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진도가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진도가 뚫려버리면 일본 배가 서해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바다가 어디일 것 같아요? 동해일까요? 서해일까요? 남해일까요? 무조건 서해죠. 왜냐?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가 다 서해랑 맞닿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해로 일본 수군이 들어가는 걸 무조건 막아야 돼요. 두 번째는 왜 12대 300 같은 싸움을 해야 되냐면, 옛날에 그래도 이게 나무배니까 빨리 배를 만들 수 있지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즉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지만 군사를 재정비해서 그 다음 싸움에선 우리도 등치를 갖고 크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량해전이라는 건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아주 나쁜 자원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우리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데 난중일기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와요. 왜냐면 이순신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고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영화를 볼 때는 악조건이라는 것이 감동적이지만 현실 지휘관은 체계적으로 싸우고 좋은 자원을 갖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인류사를 분석해서 전쟁사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다 군사력이 많고 시스템이 정비된 쪽이 다 이겨요. 그런 예외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 난중일기에 뭐가 나오냐면 무너져버린 장군들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딱 시작하니까 네 배만 나가. 이순신 장군의 배는 결연하게 나가는데 다른 배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난중일기 보면 내가 저 자식을 잡아다니 확 죽여버려,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지금 장군들이 걔네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도망가봤자 어딜 가겠냐, 지금 이걸 이겨야지만 살지 않냐면서 막 설득을 하면서 앞에서 분전하니까 도망가던 배들이 한두 척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전가를 올리다가 마다시라고 하는 일본 장수 한 명이 아마 꽤 나름대로 유명했던 선봉장 같아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둥둥 떠다니는 걸 보고 그 시신을 끄집어 올라서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꼬챙이로 이렇게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기선지야, 너네 선봉장 갔어 해서 그때부터 군사가 딱 꺾여요. 그리고 이겨요. 명량 때 이순신의 싸움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적에 대한 정말 신출귀몰한 제갈공명과 같은 전략, 이게 아니고 무너져버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난중일기에 보면 명량에서 이겼잖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이 도왔다. 그러니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인상적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명량을 바라볼 때도 그런 포인트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가 임진왜란 때 이 버텨낼 수 있었던 힘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명나라군의 원조가 절대적이었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선조 같은 경우는 명군의 원조야말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도 보면 뭐 진린이라든지 유정이라든지 이렇게 그 명나라 해군 장수나 장수들이 와서 함께 이제 바다를 방어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삼국의 나라의 장군들이 왔는데 되게 오만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와서 작전을 함께 안 해나가고, 이게 되게 큰 골칫덩어리였었어요. 근데 진린하면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굉장히 좋게 나와요. 왜냐면 진린이 정말 이순신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과 함께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진린은 굉장히 오만하고 굉장히 거칠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순신이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진짜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요. 많은 노력을 하고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끝까지 내 의견이 항상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노량해전 당시에 마지막에 이순신이 왜 죽냐면 진린의 배가 포위가 되거든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 함대가 후퇴하는 일본군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데 명나라 군대가 포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온몸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 와중에 전사를 하거든요. 노량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왜 죽었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마지막 작전에서 이 소위 말하는 조선군이 명나라와의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그 해전의 중요한 포인트. 결국 이순신도 이 전란에서 이기면서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이 당시 동아시아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알았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순국하셨구나. 이런 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넬슨보다 더하고 최고다. 우리는 그분의 뭐 신발끈 막 풀르기도 힘든 존재다 얘기하는데, 그 말은 놀랍게도 일부 사실이에요. 실제로 19세기 말에 일본의 유명한 군사평론가라든지 그리고 군 쪽의 전문가들이 이순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저작집들이 꽤 남아있어요. 왜 그랬지? 왜 일본에서 이순신을 주목했지? 이걸 보고 그래서 뭔가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이 두 차례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이 당시 전쟁의 전개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때 청나라 육군과 일본 육군, 또 러시아 육군과 일본 육군이 격렬하게 싸우는데, 제국주의 국가라는 것은 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군대를 파견해서 해당 지역을 점령하는 게 주요 역할인데, 그 파견을 누가 담당한다? 해군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끌고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아시아 종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탄탄한 수군을 운영하면서 수군이 육군을 또 지원하고, 수군이 오히려 국토수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 거북선의 의미를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했던 것도 주로 일본의 군사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측 기록에는 거북선이 철갑선이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록은 나무로 됐고 색을 칠하거나 그 위에다가 꼬챙이 같은 걸 받거나 해가지고 저기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정도만 이야기가 나오지 철갑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제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해군이다. 그리고 그 해군이라는 것은 큰 나무배가 아니라 쇠로 만든 강력한 배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어떤 그 해군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순신에게 영감을 얻고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을 너무나 창의적으로 보는 거죠. 봐라, 이때 이미 철갑을 둘렀고 이런 식으로 전법을 했다. 우리 배워야 된다.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희망을 갈구하는 존재고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마디가 희망을 주고 성과를 내고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뻔한 통념처럼 기억하지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갖다 보면 각자가 이순신 양군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되게 멋진 선배를 우리 역사에 갖고 있다. 자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세계인들과 만날 때 우리에게 이런 멋진 리더가 있었어.
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 나눠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